안녕하세요. 오늘은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 17세기 철학자들의 성과, 철학자들의 어떤 활동이 이제 과학에 미친 영향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데카르트의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제 과학에서, 자연과학에서 구현될 수 있었는지를 이제 뉴턴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뉴턴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둔 성취가 너무나 이제 돋보였기 때문에 그게 또다시 그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 오늘 수업을 하는 거고요. 자, 우선 아이작 뉴턴은 1643년 태어나서 1727년에 죽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곳에서는 1642년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요 42년과 43년 그 사이에 그 달력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쓰던 달력에서 새로운 달력으로 바뀌면서 이게 날짜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며칠이. 그래서 그 옛날 달력으로 치면은 164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걸로 나오고요. 이제 새로운 달력으로 치면은 1643년에 태어난 걸로 이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죽은 해랑 이제 죽을 때랑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제 태어나게 되고요. 이 사람은 영국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죠. 자, 이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을 같이 비교해보면 누구랑 제 연결 지을 수 있냐면, 로버트 보일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철학자 중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로크입니다, 로크. 자, 로크랑 실제로 친분이 있었고요. 자, 어쨌든. 자, 이 사람은 이제 어려서부터 수학이랑 실험을 잘했어요. 재능을 좀 인정을 많이 받아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 다들 케임브리지 아니면 옥스퍼드. 그렇죠? 자, 거기 가서 다 똑같아요.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호흡스도 그렇고 로크도 그렇고 대학에 들어가면 다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철학 배우는데 다들 어디에 심취하느냐? 데카르트의 철학에 심취하죠. 거기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던 나중에 이제 학부는 졸업을 한 상황에서 이제 흑사병이 유행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코로나19 같은 게 유행을 했던 거고 학교가 폐교합니다. 폐교라고 해야 되나? 휴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한 2년 또는 18개월 정도 이제 있게 되는데 그 해를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증거가 명확하진 않지만 본인이 말하기로는 바로 이 시기에 미적분학과 중력이론과 빛의 분해에 관한 이론들을 이제 모조리 발견했다라고 얘기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의 이제 얘기할 때는 그 시기가 매우 자신에게는 매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스스로 독자적으로 발견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싸움이 막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적분학의 경우에는 라이프니츠랑 우선권 논쟁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때 했다 라고 해서 자기가 먼저다라고 막 우겼고요. 아이작 뉴턴이. 중력 이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비슷비슷한 아이디어는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뉴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뉴턴은 본인의 말로는 이제 요 시기에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거의 그 역제곱 법칙이라고 불리는 그 마뉴얼력의 법칙을 거의 이 시기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깨달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빛의 분해. 빛이 사실은 투명한, 보통 흰색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 단색광들의 합성이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빛을 분해하고 이렇게 막 바꿔봐도, 이제 그 단색광이 사실은 가장 기본 요소고, 흰색광은 사실은 이제 여러 빛의 합성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되죠. 그것도 나중인데 또 막 싸워요, 사람들이랑.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요 중력 이론을 가지고 주로 얘기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에 이제 그 수학적으로 재능이 뛰어나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장 이제 석사 마치고 나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수로 임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곧장 뭐 대학에 입학한 게 61년인데 69년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수학 교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반사망원경을 비슷한 시기에 발명을 해요. 그래서 과거 굴절망원경이 가지고 있는 수차 같은 걸 이제 해결하고, 사실은 굴절망원경 가지고 뭐 이제 관측하려고 그러면 사실 굴절망원경 엄청 커야 되는데 반사망원경 만들면 되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신기하게도 수학적인 재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험적인 재능도 되게 뛰어났어요. 뭐 물건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망원경 발명의 공로로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됩니다. 왕립학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과학단체. 요 무렵에 실제로 요 직전에 좀 만들어진 단체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과학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으로는 뭐 보일 같은 사람이 있고 로버트 후크 이런 사람이 이제 거기에 그 간사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일 같은 사람은 약간 귀족이어서 이제 실험을 수행하는데 실험 도구는 실험 기구 이런 거 누가 만드냐면 로버트 후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크 같은 경우도 여기 회원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뉴턴은 도대체 어디서 문제를 출발한 거냐? 마뉴엘렉의 법칙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얘기인지 그걸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핵심 문제는 무게라고 하는 지상계 현상과 천상계의 행성 운동 거죠. 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행성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은 지구는 천상계의 일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이 이제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들였죠. 거의 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구 근처에서는 물체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무거운 물체는 아래로 떨어져요. 이 무게의 문제 또는 자유낙하의 문제. 그 다음에 천상계에서는 물체들이 궤도 운동을 해요. 마치 원형 또는 더 엄밀하게는 케플러가 발견한 법칙에 따르면 부등속 타원 운동을 하죠. 태양에 가까울 때는 빨리 돌고 태양에서 멀면 느리게 도는, 그리고 이런 식의 타원을 만들죠. 태양은 그 초점에 있어요. 왜 하필 이런 운동을 하는지. 자, 이 두 가지 문제. 자, 근데 과거처럼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그냥 엄격하게 지상계의 작동 방식과 천상계의 작동 방식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근데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인 여러 사람들은 이걸 통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 선두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데카르트가 있었죠. 데카르트는 바로 이 온 우주를 이제 하나의 단일한 세계로 이제 생각을 했고, 단일한 보편 법칙을 이용해서 이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이론이 바로 소용돌이 이론이었죠. 모든 미립자들이 이제 온 세계를 이제 관성 운동을 하면서 서로 충돌해서 이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런 궤도 운동도 만들어지고 이런 무게와 같은 현상도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다 이런 현상들은 다 2차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죠? 무게라고 하는 것도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제1성질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다른 모종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물체가 무겁다. 이 물체가 무겁다가 아니라 얘를 누군가 위에서 밀어준다라고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랬죠. 경험과 그렇게 일치된 설명이 되지는 못했어요. 뉴턴은 본인이 이 대학 다니는 동안 바로 이 데카르트의 철학에 심취했었고, 항상 들고 다니던 책은 바로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였습니다. 철학의 원리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책이 아니에요.
철학의 원리 절반 이상은 절반이 뭡니까? 사실은 대부분이 바로 이런 가시세계, 경험세계에 관한 설명에 몰두해 있었죠. 일종의 데카르트는 설명충이었어요.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뭘로? 단일화, 어떤 보편 법칙을 통해서 수학적이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기획은 원대하나 사실은 이 사람의 설명 방식은 되게 조야했던 거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못했고요. 자, 그러면 뉴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뉴턴은 이걸 만유인력으로 해결했다고 하죠, 모든 거를. 자, 근데 보통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뉴턴의 사과라고 하는 게 유명해서 거기 뉴턴의 고향집에 있는 그 사과나무의 자손들이 세계 각지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걔를 다 뉴턴의 사과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얘기가 다 퍼져가지고 심지어 뭐 일본에서 여기 뉴턴 선생님께서 이제 떨어지는 사과를 이렇게 보고서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것을 잡아당기는구나 라는 법칙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신화 같은 얘기가 적혀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맨날 동네에서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도토리 떨어지는 거 보고 뭐 물건 떨어지는 거 보겠죠. 그거 본다고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합니까? 아니죠.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옛날에 다 뭐라고 설명했냐? 무거워서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물체가 무거워서. 그리고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는 거, 떨어지는 경향이 가진 거고요. 근데 그런 식의 설명은 이미 폐기된 겁니다. 이 시기에. 그런 식의 설명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다르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출발점이 이제 데카르트에게 있었던 거고, 뉴턴은 거기서 더 어떻게든 나가고 싶었어요. 자, 뉴턴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자, 여기 앉아가지고, 별로 이게 뉴턴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이거 뉴턴이라고 칩시다. 떨어지는 사과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저게 왜 떨어질까요? 자, 일단, 사과를 떨어뜨리게 만든 어떤 모종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우리는 약간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뉴턴이 무슨 고민을 하던 과정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을까? 사실 그 증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데요. 이 사과나무 일화를 뭐 어떻게 좀 뭐 말이 되게 만들어 본다면 이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기 직전에 뉴턴은 모종의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냐? 왜 달은 지구를 돌까? 왜 지구는 태양을 돌까? 무슨 힘에 의해서 지구는 태양을 들고 무슨 힘에 의해서 달은 지구를 돌까? 자, 모든 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모든 어떤 자연현상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힘에 의해서. 그건 다 누가 얘기한 거?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죠. 누가 밀쳐서, 누가 힘을 가해서 운동이 자꾸 변한다는 거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직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뭔가 휜다는 건 누가 밀었다는 거죠. 또는 누가 힘을 가했다는 거죠. 그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사과가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이 사과를 만약에 지구가 잡아당긴다고 하면 달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잡아당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사과도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떨어지고 달도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궤도가 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가만 잘 보세요. 자,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 자, 우리가 가장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떨어지는 건 이런 거죠. 그냥 여기서 사과가 가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똑 떨어지겠죠? 가만 놓으면 똑 떨어지죠. 근데 뭘 던져보세요. 대포알처럼. 던지면 어떻게 갑니까? 대포알처럼 던지면 빵 하고 이렇게 가겠죠. 좀 더 세게 던져볼까요? 뻥 치면
좀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근데 왜 떨어지는 거죠? 자, 원래는 어떻게 가야 돼요? 원래는 데카르트의 얘기에 따르면 직선으로 움직여야 되죠. 근데 왜 아래 이쪽 지구 쪽으로 휘는 거죠? 왜 지구 쪽으로 이렇게 휘는 걸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더 가야 되겠죠. 원래 가만 놔두면. 근데 왜 이쪽으로 휘는 걸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 걸까요? 방금 전 아까 그 사과를 아래로 떨어뜨리게 만든 그 힘과 동일한 종류의 힘이 이 대포알을 아래로 지구 방향으로 자꾸만 휘게 만든다는 거죠. 얘가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경로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대포를 엄청 세게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세게 쏜다면 이 대포는 가면서 직선으로 가진 못해요. 자꾸만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자꾸만 지구 쪽으로 휘는 거예요. 자꾸만 지구 쪽으로 휘어요. 여기서도 순간적으로는 원래 일로 가고 싶겠지만 이쪽으로 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일로 가고 싶지만 이쪽으로 휘어요. 여기서도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이쪽으로 휘는 겁니다. 누가? 지구가 잡아당겨서. 자꾸만 아래쪽으로 휘어요. 근데 워낙에 이 대포알이 빠르다면 암만 지구가 잡아당기더라도 땅에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대포알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이게 뭐예요? 달이죠. 자,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대포알의 포물선 궤적,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도는 것. 이건 다 뭐예요? 지구가 얘네들을 잡아당긴 중력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력은 더 확장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고 태양이 수성을 잡아당기고 태양이 화성을 잡아당겨서 모든 궤도 운동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데카르트의 그 핵심 퍼즐. 왜 지상계선 애들이 아래로 떨어지고 천상계선 애들이 왜 궤도 운동을 하느냐 라고 하는 뭔가 이질적인 그 현상이 사실은 동일한 원리, 바로 중력. 이 중력이 근데 어떤 중력이에요? 보편적인 중력인 거죠. 만유 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유니버설 그래비테이션입니다. 유니버설 그래비테이션 또는 유니버설 어트랙션인데 그걸 이제 옛날식 번역으로 이제 만유 모든 것이 이제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오늘날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아마 유니버설 그래비테이션, 유니버설 어트랙션 하면 보편 중력 또는 보편 인력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걸 이제 귀납적으로 쫙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들이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현상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결국 이 세계를 같은 원리로 통합된 원리로 통합시킬 수 있던 거죠. 자, 그로부터 이제 프린키피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이미 아까 기적의 해 1600 몇 년이요? 1666년 정도에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했는데 글쎄요, 이게 그때 정교한 이론으로 다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1684년에 그 헨리가 방문을 해요. 여기서 헨리는 그 누구냐면 그 헨리 해성의 그 헨리입니다. 그 헨리가 뉴턴에게 와서 혹시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궤도의 모양을 혹시 아느냐? 라고 물어봐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점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 그런 형태로 이제 힘이 작용한다면, 잡아당기는 힘이 잡아당긴다면, 그때 만들어진 궤도가 어떨지 한번 계산해 봤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뉴턴이 이렇게 말하죠. 그거 타원이다. 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뒤적뒤적 막 찾아요. 그 예전에 근데 계산했는데 계산된 종이를 못 찾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헨리를 보냅니다. 그거 내가 지금 다시 계산해가지고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근데 며칠 만에 걸리진 않습니다. 몇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몇 달 뒤에 이제
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가정하죠. 그게 바로 이제 만율력의 법칙이죠. 그 법칙과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 그 다음에 조화의 법칙, 이런 것 모두 유도하는 그 짤막한 논문을 출판하고요. 이게 이제 물체의 궤도 운동에 관하여라는 그런 논문이고 1684년에 출판합니다. 그리고 이걸 확장해서 1687년에 프린키피아를 출판하는 거죠. 자, 이로부터 이제 그 뉴턴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갑작스레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왕립 조폐국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이제 대학 교수 일을 좀 하던 걸 이제 언제부턴가 그만두고 이제 정치에 나섭니다. 사실 국회의원 일은 그렇게 잘 하진 않았는데 조폐국장 일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위조 화폐 만드는 애들 잡아들이고 이런 거 좋아했고요. 실제로 위조 화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동전에 오돌토돌한 그 무늬가 있잖아요. 그 돌아가면서 그 테두리에 그 오돌토돌한 걸 바로 뉴턴이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 제대로 진짜 화폐랑 제 가짜 화폐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른 걸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왕립학회 회장이 돼서 이제 죽을 때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시기, 국회의원을 했던 요 시기부터 이제 로크랑 친분을 유지하고요. 로크와는, 서로 상당히 존경하는 사이였고, 이제, 로크가 자신의 그, 1690년에 출판한 책, 인간 지성론의 서문에도 뉴턴의 이름이 등장하죠. 제가 얘기 드렸던 거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뉴턴이나 뭐 보일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그런 활동에, 그 지식을 만들어내는 활동에 자신의 어떤 그 하인과 같은 역할을 자처하는 거였죠. 어떻게 그런 식의 그 지식이 가능한지, 경험적 지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고찰을 바로 로크가 이제 하고자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미 사실은 1684년에 이미 뉴턴이 만율력의 법칙을 이미 제안했으니까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뉴턴이 유명세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사실 뉴턴과 로크의 사실 그 활동이 서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둘 다 동일하게 이제 균합적 방법을 서로 주장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프린키피아에서 그럼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지상의 물체는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지, 또 왜 행성들은 태양을, 왜 다른 지구를 정확히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부등속 타원 궤도를 도는지까지 그것도 정밀하게 도출합니다. 그냥 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타원 궤도 도는 걸 수학적으로 도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밀물과 썰물은 왜 항상 달의 방향과 맞춰져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모조리 이제 설명을 하죠. 어떻게? 모든 물체는 만율력의 법칙에 따라 서로를 잡아당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뉴턴의 성취를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 자, 하나는 이거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어.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라고. 여기서 누구의 어깨에 올라간 거냐?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데카르트입니다. 뉴턴은 데카르트로부터 법칙들을 다 가져왔어요. 데카르트가 자신이 신의 불변성으로부터 도출했다라고 하는 그 법칙들을 다 가져와서 그 데카르트의 두 개의 법칙을 합쳐가지고 그냥 제1법칙으로 만들었어요. 뉴턴의 제1법칙은 데카르트의 1, 2법칙의 합입니다. 종합이고요. 그리고 제2법칙은 사실 그거로부터 도출되는 거예요. 도출이라고 하긴 뭐란데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물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선 관성 운동해야 돼요. 그냥 똑바로 움직여야 돼요. 아무런 힘이 가지 않는다면 누구가 얘에 개입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직선 운동을 해야 돼요. 또는 가만히 있거나.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그러면 힘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자,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운동에는 원인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운동은 원래 앞에 하던 대로 그냥 할 뿐인 거죠. 수동적인 물질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그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할 뿐인 거예요. 거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거기엔 힘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힘은 뭘 하는 거냐? 그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F는 MA라고 하는 것. F, 힘. 힘은 물체의 가속도. 이 가속도죠, 가속도.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랑 관련 있는 거예요. 힘이 센 물체가 속도가 센 게 아니라 힘을 많이 받으면 속도가 센 게 아니라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힘을 받으면 그 순간 얘의 운동이 변하는 거죠. 그 변화, 가속도인 거죠. 얼마나 그 속도가 변하느냐에 힘이 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에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요. 그게 가속되는 거죠. 또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얘가 운동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얘가 멈추거나 뭐 속도가 줄어들겠죠. 감속. 이것도 이제 힘이 가해지는 거죠. 또는 이렇게 가는데 내가 퉁 쳐요. 그럼 이렇게 휘겠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도 진짜 가속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의 변화의 원인으로서의 힘 개념이 여기서 도출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결국 관성의 법칙을 가정하는 순간,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제 설명하게 될 게 뭔지, 그건 바로 우리 운동의 변화이고, 운동의 변화의 원인은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법칙 역시도 데카르트의 유산입니다. 자, 뉴턴에 따르면 얘가 얘에게 힘을 가하면 얘도 동일한 방향, 동일한 크기의 힘을 반대로 가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 그 데카르트 충돌 법칙 있죠? 운동량 보존 법칙의 어떤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의 어떤 순간적인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 순간 얘네들은 서로 동일한 크기의 힘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땅 치면, 근데 이건 사실 충돌 상황과 마찬가지죠. 딱 충돌하면 얘가 이쪽에 준 힘과 똑같다는 거죠. 물론 방향이 정확히 반대죠. 자, 그리고 무게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은 데카르트는 이거는 물체 고유의 성질이 아니라 제1성질이 아니라 이건 제2성질로서 그 제1 원리로부터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이제 가정했던 거죠.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무게를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게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무게는 결국에 힘의 한 형태인 거예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무게는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뉴턴은 데카르트의 유산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어깨 위에 올라서가지고 지금 사과를 따고 있는 네, 이건 어떤 책의 표지입니다. 네, 뉴턴과 데카르트라는 책의 표지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섰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 데카르트가 풀고자 했던 문제까지 다 풀었죠. 보편 법칙으로부터 지상계와 천상계의 이질적인 현상들을 연역적으로 도출하고자 했던 데카르트의 목적을 완성한 겁니다. 그걸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수학이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학의 엄청난 위력을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수학이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다니. 그래서 매우 단순해 보이는 그런 법칙을 가정해서 매우 복잡한 현상,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연역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걸 뉴턴이 보여줬던 거죠. 그럼서 데카르트 프로그램 어떤 모종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데카르트 프로그램을 파괴합니다. 왜냐? 모든 자연 현상을 물질의 충돌로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해버렸거든요. 자, 데카르트는 무게조차도 모종의 어떤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의 충돌로 설명하고자 했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경향은 위에서 자꾸 얘를 미니까 라고 하려고 했어요. 미는 게 기본이지 잡아당기는 건 물체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멀리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자, 이에 대해서 뉴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결국 뉴턴은, 데카르트는 모든 물질들이 보이지 않는 물질들로 이 세계가 다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결국엔 진공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소용돌이로 가득 찬 아주 작은 미립자들이 소용돌이를 하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그 소용돌이가 서로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을 밀면 얘가 무게처럼 느껴진다고 한 거죠. 아래로 미니까. 근데 뉴턴이 보기엔 그건 다 근거 없는 가설인 거죠. 경험에 의해서 검증 불가능한 아주 근거 없는 가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비난하면서 이 사람은 되게 아주 과한 얘기, 약간 좀 지나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가설은 경험적인 어떤 귀납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종류의 가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건 난 전혀 세우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뉴턴이 그래서 이 중력 만율력의 법칙을 제안하고서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데카르트 주의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중력의 원인, 왜 걔네들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지, 그거를 이제 뉴턴은 물체가 서로를 잡아당긴다는 걸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자, 얘가 얘를 잡아당기고, 얘가 얘를 잡아당기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긴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잡아당기겠어요? 이 중력의 메커니즘을 전혀 얘기해주고 있지 않지 않냐? 라고 비판을 했고, 뉴턴은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책 재판을 찍으면서, 프린키피아 재판을 찍으면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현상으로부터 중력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어떠한 가설도 설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상으로부터 이끌어내지 못한 어떤 것도 가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설은 좀 그 나쁜 의미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이 여기 말하는 가설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적 가설 이런 거랑 거의 이제 그 느낌보다는 훨씬 더 이제 멀리 간 가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설은 형이상학적이건 물리적이건 신비적이건 기계적이건 간에 실험 철학에서 차지할 자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만유인력의 원인, 중력의 원인을 이제 알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탁 쳐냅니다. 그런 건 알 수 없는 거다. 그런 건 근거 없는 가설이고 그런 가정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시도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데카르트주의랑 선을 긋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이 하는 자연철학의 목적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는 사람의 힘이 아닌 자연의 힘에 관해서 쓰고 또한 모든 힘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저작을 철학의 수학적 원리, 사실 책 제목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제목이 뭐냐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이고요. 근데 그걸 이제 거기서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라틴어 제목이라서 이제 거기서 원리라는 부분이 이제 프린키피아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따가지고 이제 그 책의 애칭이 프린키피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저작을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이름 붙였다. 여러 가지의 운동 현상으로부터 자연계의 여러 가지 힘을 조사 연구하고, 그러니까 현상으로부터 원인이 되는 그 힘을 조사 연구하고, 그 힘으로부터 다른 현상을 논증하려 한다. 이게 자신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서 뭘 밝혔냐? 여러 책의 현상으로부터 물체가 태양이나 각 행성들에게 작용하게 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 그 힘이 유도됐고, 또한 그와 다른 명제들로부터 행성, 해성, 달 및 바다의 운동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 원인에 따르면 행성으로부터 얻어낸 거 가지고 바다의 현상, 심지어 해성에 대한 현상까지도 유도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사람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안해요. 자, 이거 이제 서문에 아마 프린키피아 서문에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귀납적 문제는 현상으로부터 원인을 추론할 때 이게 사실 약간 점프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수업 나중 얘기하겠지만
현상으로부터 어떤 원리를 도출할 때 그게 딱 하나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한하는 모종의 규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구잡이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합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규칙을 제안하는데, 현상을 설명하는데 참이고 충분한 것을 넘어서는 원인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필요 이상의 가설을 거부하는 거죠. 소용돌이 가설 같은 거. 그런 거 거부하고요. 같은 자연 효과에 대해서는 가능한 같은 원인을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비슷한 현상에 대해서는 같은 공통 원인, 동일한 원인을 지정하라. 그래서 단순성의 원리. 그래서 뉴턴이 결국 한 일은 뭐예요? 지상계에서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과 천상계에서 달을 궤도운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동일하다고 지적하는 거죠. 기왕이면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로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실험 하에서 모든 물체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성질은 모든 물체의 보편적인 성질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얻어낸 그 단일한 원인을 이용해서 그러면 얘를 모든 물체에게 다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력,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 지구와 사과 사이의 인력, 얘는 얘네들끼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태양과 지구, 그리고 태양과 해성, 그리고 달과 바다 사이도 다 적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성질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은 설명하는 건 태양계 내의 현상들 뿐이지만 뉴턴의 원리는 사실은 태양계 바깥에 온 우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칙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제안한 거죠. 이 사람이 발견한 거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만큼 뿐이지만 다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균합적 일반화고, 이건 최대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칙 4. 실험 철학에서는 여러 현상으로부터 균합적으로 추론된 명제에 대해서는 대안가설이 상상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정확한 진료를 간주하자.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수정시키거나 그것을 폐기시키는 다른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거를 이제 폐기시킬 만한 뭔가 다른 경험적 증거가 없는 한 괜히 그에 대해서 다른 대안가설을 찾고 막 모든 것에 사실은 대안가설이 가능하죠. 상상할 수 있죠.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현상으로부터 원인이 단일하게 딱 추론되진 않죠. 이 현상들이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런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항상 가능합니다. 그런 논리적 가능성 때문에 지금 찾아내는 원인을 그건 참이 아니지 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단은 정확한 진리로 간주하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시한부거든요. 진리가 어떻게 시한부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태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변의 진리라기보다는 일단은 진리인 것처럼 간주하자라고 하는 그런 약간 실용적인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규칙을 제안하는데, 정말로 근데 뉴턴은 이 규칙을 정말로 써먹은 거예요. 사실은 이 규칙을 다 본인이 그 책을 쓸 때 사용한 겁니다. 정말로 그 좋은 얘기는 써놓은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사용한 규칙을 지금 이제 앞에 써놓은 겁니다.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균합을 통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얻어야 돼요. 자, 이건 그냥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냥 어떤 직관이나 아니면 어떤 제1원리로 그냥 뚝 떨어져서 온 게 아닙니다. 뭐로부터 와요?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로부터 균합적으로 일반화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균합적 근거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죠. 하나는 지상계 현상. 무게가 달라도 가속도는 동일하다. 그거 바로 갈릴레오의 자유낙하 법칙이죠.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가속도가 동일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거운 물체는 잡으면 무겁죠. 뭔가 아래에서 더 세게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작은 물체는, 가벼운 물체는 아래에서 좀 덜 세게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제가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물체가 있어요. M1이 있고 여기 M2가 있다고 해봅시다. 무게가 달라요. 그러니까 질량, 이걸 M1, L2는 질량이란 개념인데 질량이 일단 다르다고 칠 수 있어요. 모종의 질량을 이제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서로 다르게 생긴 물체, 좀 크게 다른 물체면 어쨌든 질량도 다를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다른 질량의 물체든 갈릴레오의 법칙에 따르면, 자, 얘는 무게가 다르죠. 그래서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힘이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거 들어보면 M1은 이제 무겁고 M2는 가벼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제 실제로 아래로 슉 떨어질 때 그때 가속도를 보면은 요 가속도 A1과 요 A2가 똑같습니다. 이게 갈릴레오가 뭐 그 설화에 따르면 피사의 사태에서 두 개 떨어져 동시에 떨어졌다는 그 얘기랑 같은 된 거죠. 이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동일한 가속도로 떨어져요. 어떤 물체든 조그만 애든 큰 애든 가벼운 애든 무거운 애든 상관없이. 자, 근데 뉴턴에 따르면 힘은 물체를 가속시키는 원인인 거죠. F는 MA예요. F는 MA라면, 자, F는 MA를 가정하면 어떤 특정한 물체에 F의 힘이 가해지면 A는 M분의 F죠. 자, 근데 그럼 A1은 뭐겠어요? M1분의 F1이고요. A2는 뭐겠어요? M2분의 F2죠. 바로 이게 같다는 거죠. M1분의 F1과 M2분의 F2가 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이걸 기납적으로 일반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력이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중력이 질량에 비례한다는 걸 갈릴레오 법칙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거의 막 약간 연역처럼도 보이는데, 그래서 뉴턴은 사실 약간은 이게 귀납이라고 말하지만 상당히 연역적 도출과 비슷합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중력이 뭐에 비례해야 돼요? 질량에 비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데 물체의 힘 상호작용은 정말로 상호작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긴다면 똑같이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겨야 하겠죠. 이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M1과 M2가 있다면 M1에도 비례한다면 M2에도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물체에 비례하도록. 그래서 요 법칙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럼 요 R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거는 태양 궤도 법칙에 따라 그런 거죠.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R1 위치 보세요. 여기서는 원래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꺾였어요. 이렇게 꺾인 거죠. 이만큼이나 꺾였어요. 반면에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만큼 꺾였어요.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가까울 때는 좀 많이 꺾여요. 반면에 태양으로부터 멀 때는 좀 덜 꺾여요. 다시 말해서 태양부터 가까울수록 태양이 더 세게 잡아당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태양이 행성을 잡아당기는 힘은 거리가 멀수록 힘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교하게 이걸 수학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 정확하게 타원 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요 성분이 도출되죠. 귀납적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법칙, 그게 바로 마뉴엘의 법칙이고, 이 법칙은 모든 물체 사이에 적용되는 걸로 귀납적으로 일반화될 수가 있고, 이걸로 다른 현상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지, 왜 그게 꼭 달과 이제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달 쪽이 이제 밀물이죠. 달 반대쪽이 밀물이고요. 이쪽이 이제 썰물이죠. 자, 이런 달에 의한 이제 그 밀물 썰물 현상까지 연역해낼 수가 있고 설명해낼 수 있고, 이것도 사실 이거 살 때 엄청 복잡해요. 사실은 미적분 엄청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해성의 궤도, 해성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걔도 타원 궤도를 본다
라는 걸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훨씬 납작하다라고 이제 능력적으로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현상을 가지고 귀납적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도출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른 현상까지도 연역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신이 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잘 할 수 있으면 결국 이걸 진리로 취급하자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지. 이걸 괜히 뭐 대안가설이 가능하니까 걔는 참이 아니라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뉴턴의 얘기인 겁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얘기가 이게 빈말이 아닌 겁니다. 이게 진짜 자신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이 똑같은 이 법칙을 단일한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이거를 모든 물체에 적용하고 모든 물체에 적용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뉴턴의 추론 규칙을 활용한 귀납적 방법인 거죠. 본인은 이걸 귀납적 방법이라 불러요. 이게 그렇죠? 귀납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한 제일 원리를 가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뉴턴이 중력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만드는 거죠. 사실 중력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중력이란 말은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엔 뭐였냐? 무게죠, 무게.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식의 무게가 있었던 거죠. 무게는 그래비티입니다. 물체가 가진 성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중력으로 바뀐 거죠. 그래비테이션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물체의 성질에서 물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크기는 똑같아요. 얘의 무게가 어느 정도다 라고 하는 말은 얘에게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만큼이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의미가 미묘하게 바뀐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호작용의 어떤 모종의 크기가 이제 중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도 결국 누구의 출발점은 데카르트의 얘기인 거죠. 무게 같은 거를 물체가 가진 제1성질로 보지 않고 제2성질로 생각하지 않고 했던 거고 그걸 이제 뉴턴이 그걸 설명한 거죠. 그럼 물체의 제1성질은 뭐냐?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이제 데카르트식으로 하진 않아요. 데카르트는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연장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었다면 뉴턴은 연장은 제1성질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질량이 되는 거예요. 질량이 되고 공간은 이제 진공 상태의 질량들이 이제 막 점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질량은 뭐냐? 그건 뭔지 몰라요. 그냥 물체의 양입니다. 퀀터티 오브 매터입니다. 그냥 질량 아닙니까? 질량. 물질의 양이죠. 다만 질량이 하는 역할은 있어요. 뭐냐면 질량은 힘이 가해졌을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에 저항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F는 ma가 가지고 있는 뜻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건 뭐냐면 중력은 왜 발생할까요? 물체는 왜 서로 잡아당길까요? 자, 언뜻 보면 이게 느낌 이상하게 물체 이게 능동적 성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데카르트는 모든 애들은 그냥 다 수동적으로 밀치면 밀리는 애들로 봤지만 뉴턴의 세계에서는 물체들이 스스로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약간 행위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데카르트의 세계에서는 행위자가 없죠. 근데 뉴턴의 세계에는 행위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력을 발휘하는. 물론 뉴턴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또는 이게 유니버설 어트랙션, 인력이죠, 인력. 근데 영어로는 어트랙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물체들 사이 뭔가 신비한 매력 같은 공감과 반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물체들의 세계에서 능동적인 것들을 몽땅 뺏으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한 거죠. 몽땅 뺏고서 기계적인 세계로 만들었는데 뉴턴은 완벽한 기계적인 세계는 아닌 것처럼 다시 살짝 뒤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뉴턴은 그런 걸 그렇게까지 막 말하진 않고 나중에 그걸 다 신을 가지고 해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보다 이런 해석 자체를 이제 금지시킵니다. 뉴턴은. 왜냐? 그건 알 수 없다. 그거는 이제 실험 철학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없다고 이제 회피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다루는 순간 본인에게 불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논란거리가 될 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 뉴턴이 자신의 만유력의 법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추론 규칙. 자, 그 현상으로부터 법칙을 도출하기 위한 추론 규칙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유력의 법칙을 믿기 위해서는 일단 그 추론 규칙을 전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추론 규칙은 왜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추론 규칙의 정당성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가 사실은 휴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휴미나 이제 칸트, 이게 바로 휴맥에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귀납이라고 할 때, 이게 귀납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거로부터 단일한 무언가로의 추론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한데 이 규칙의 정당성은 도대체 뭐에 있는지, 뭔가 형이상학으로부터 하려고 그러면 그 형이상학을 또 가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세계가 다, 예를 들면 같은 자연효과에 대해서는 가능한 같은 원인을 지정해야 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신이 세계를 단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순간 신이라고 하는 어떤 신이 의중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당화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떤 형이상학을 가정하든 모종의 어떤 그 우리의 지식의 증가를 위한 어떤 도구로서 정당성을 어떻게 마련하든 그게 필요한데, 그에 대한 정당화가 뭐 있진 않아요. 그냥 일단 규칙 1, 2, 3, 4 쓰고 끝입니다. 왜 이 규칙이 올바른 규칙인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아요. 자, 그 문제가 이제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자신은 귀납적으로 도출했다고 주장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도출할 때 추론 규칙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전제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만유인력, 그 중력이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F는 ma라는 법칙을 일단 먼저 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의 세 가지 법칙, 관성의 법칙, F는 ma, 작용 반정의 법칙을 사실 다 가정했어요. 그러면 이 법칙은 어떻게 정당성을 얻는 거죠? 그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어요. 사실 이 법칙들은 사실은 다 그냥 데카르트가 순수 연역만으로 얻어냈다라고 하는 그 법칙들의 변형된 형태인데, 이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본인은 이제 가설을 세우지 않겠다면서 사실은 가설을 사용하고 있죠. 현상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는 그런 법칙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본인이 뭔가 비일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뉴턴은 또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이런 법칙이 작동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를 또 가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 뒷부분을 보면은 또 절대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절대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절대 공간 같은.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관성의 법칙은 뭐예요? 어떤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어떤 물체가 여기 보시면 어떤 V라고 하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얘는 아무런 외력이 없는 한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얘가 이런 운동을 이제 관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성 운동을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알 수 있죠? 얘가 등속도로 움직인다는 걸 도대체 뭐의 기준인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다른 물체들에 대해서인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구에 대해서 어떤 움직이는 것. 사실 상대 운동뿐이잖아요. 근데 이 관성의 법칙 그 자체는 그런 다른 물체에 의존해서 관성의 법칙을 제안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이 되려면 모종의 절대적인 어떤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대해서 모종의 속도가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측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모종의 기준 같은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가설인데 문제는 그 가설 없이는 관성의 법칙 같은 게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절대 공간이 없으면 관성의 법칙이 말이 안 되는지. 단지 다른 물체들 사이 관계로만 생각하면 뭐가 제대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뭐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결국에 뉴턴이 자신의 균형적 방법을 일관되게 지키진 못한 것 같죠. 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뉴턴 본인에게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절대 공간, 절대 시간 이 문제는 결국 나중에 이제 칸트에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뉴턴에게서 쏟아져 나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있고요. 자, 마무리를 짓기 직전에, 이제 아까 뉴턴이, 자신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세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신개념을 이제 주장합니다. 이게 본인은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작동하는 시계를 처음 만들어 놓고서 가만히 있는 신은 오히려 없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하면서 데카르트나 이제 대륙 쪽에 이제 약간 이심론적인 만들어 놓은 법칙만 딱 제안해 놓고 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그런 신과 이제 차별화를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인력의 문제이고 하나는 감수의 문제였어요. 인력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여기 있는 물체와 저기 있는 물체가 서로 잡아당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물체들이 스스로 뭔가 모종의 능동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하기도 어렵고 하는 걸 인정하긴 좀 그렇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 멀리까지 힘을 전달할 수 있는지가 이제 미지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신이 필요한 겁니다. 신이 모든 곳에 편재해요. 그래서 절대 공간, 그 무한한 공간은 신의 감각기관 또는 신의 지각기관입니다. 모든 것에 그래서 신이 편재했어요. 그래서 이 손끝이 다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들의 위치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체들을 다 중력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뭐 매 순간 엄청 바쁘겠죠. 멀티태스킹 하느라고 엄청 바쁠 겁니다. 신이니까 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바로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도입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이 만든 체계를 가지고 도대체 이 태양계가 안정적으로 궤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좀 의문이었어요. 보통 이걸 삼체 문제라고도 하는데 태양, 지구, 달 요 세 개만 놓고서 궤도를 계산하려고 해도 궤도 계산이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태양과 지구 이렇게 두 개만 놓고 하면 풀리거든요. 근데 하나만 추가하면 세 개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돼가지고 잘 안 풀리고 이게 과연 안정적인 궤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궤도가 쪼그라들어가지고 꽝 충돌해 버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 계속 감수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세계를 수선해주는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계속 태엽을 감아줘야 돼요. 가만 놔두면 얘네들이 점점 마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점점 해서 뚝 떨어져.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바로 신이 필요한 거다. 사실 이런 제안은 일부 사람들에겐 좀 좋아했어요. 일부 사람들에겐 좋아했는데 왜냐면 신이 자꾸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으니까. 근데 이건 한편으로는 신의 어떤 지적 능력을 조금 낮춰보는 듯한 신이 불완전한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아니 신이 전지하다면 애초에 다 완벽하게 만들면 될 것이지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나중 사람 실제로 정말로 100년 뒤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거의 다 해결이 되고 거의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결국 이런 식으로 신을 정당화하다가는 만약에 이 문제 해결해버리면 신이 필요 없어지는 거냐? 이런 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정말로 그런 우려가 100년 뒤에는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100년 뒤에 과학자들은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하죠. 라플라스 같은 과학자는 저의 세계에는 신이라는 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물론 뉴턴은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100년 뒤 뉴턴의 방식으로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를 사실 버클리 같은 사람들이 이미 그 당시에 이미 했었고요. 자, 결론입니다. 자, 뉴턴의 형이상학과 방법 이런 것들이 정말 뭔가 이렇게 유산을 남겼냐? 잘 모르겠어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혼재되어 있고 물체의 능동성을 복원한 거냐? 약간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시대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개입과 같은 그런 신학을 새로 개발한 거냐? 뭐 그런 부분 조금 있지만 이게 뭐 엄청 뭐 영향력을 가졌던 것도 아닐 수 있고, 뭐 영국이란 좁은 지역에서만 약간 좀 힘을 발휘했던 것 같기도 하고, 검증 불가능한 가설의 배제라는 측면을 강조한 귀납적 방법, 로크와 연장선상에서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제일 원리로부터 연역적 도출을 엄청나게 또 강조하는, 그래서 합리론과 비슷한 느낌도 있죠. 다양한 아이디어가 혼재되어 있고, 이게 사실은 이 수많은 얘기가 사람마다 다 난 다 뉴턴을 본받았다고 하는데 다 다른 얘기예요. 다 딴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18세기 뉴턴은 계몽주의의 아이콘이 됩니다. 모두가 뉴턴을 떠받들어요. 실제로 볼테르 같은 철학자가 영국에 이제 망명을 왔다가 뉴턴의 장례식을 목격하고서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뉴턴의 장례식이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과학자의 장례식을 저렇게 성대하게 치러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우러러보면서 우리 프랑스도 이제 후진 프랑스도 영국처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선진국 우리 맨날 쫓아야 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볼테르도 이제 영국 쫓아야 한다고 막 이제 돌아가서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뉴턴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이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정밀하게 이해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제공했거든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래서 그 앞에 뭔가 회의주의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순간 회의주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흉 같은 사람은 더욱더 회의주의적인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뭔가 이런 자신감, 그래서 이런 경험과학을 본받아야 한다는 느낌. 뭘 본받는지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근데 그런 얘를 본받으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사람들에게 제공했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보의 느낌, 그 느낌을 사람들이 강렬하게 심어준 거죠. 그 진보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사실은 과거보다 우리가 현재 훨씬 나아졌다. 그리고 그게 뭐 덕분에? 어떤 과학적 연구 뭘로 해요? 실험과 수학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교한 실험 세팅, 실험적인 연구와 그다음 경험적 연구와 그다음에 이성, 두 개를 잘만 결합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뉴턴이 후대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